결국 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키고 거의 마약 수준의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밥이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중독을 많이 일으켜요.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채워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전화가 옵니다. 내 몸이 왜 이 지경이 됐죠? 이래요. 네. 나는 당뇨가 아닌데 왜 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겠다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시죠? 꼭 살이 막 굉장히 많이 찐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몸을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또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은 많아도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25년간 비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다이어트 멘토이시자 토탈 리셋 이 책의 저자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님을 모시고 날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환자들을 도우셨지만 정작 제 원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스스로의 식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나쁜 생활 습관에 젖어 들어 계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당뇨 유전력까지 있으셨다고 하는데 건강을 되찾게 된 계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버님이 당뇨세요. 아, 일단 네. 아버님이 당뇨시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당뇨 네.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가락도 2개나 자르시고 아.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때부터 대학교 성인 될 때까지 한 번도 체중이 이제 65kg 전후에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네. 항상 똑같은 체형. 그래서 약간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나는 살이 안 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력, 유전력도 신경을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상계 백병원에 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비만 클리닉의 이제 태두였던 강재현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비만 환자를 이제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비만 클리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 비만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뭐 술도 먹고 뭐 일상생활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맨날 퇴근해서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간식 이렇게 먹다가 TV 보다가 스르륵 잠들면 깨어나면은 다른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거기 간식 부스러기가 이렇게 스르륵 이제 떨어져 있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40대 이제 초중반 겪으면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네. 당뇨를 측정하는 3개월의 평균 수치인데 이게 5.6 이하가 정상인데 갑자기 6.1까지 올라가고 살도 막 찌고 75kg까지 살이 쪘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상의 문제를 딱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창피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환자분들에겐 이렇게 생활하라 해놓고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당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도 당뇨 전 단계니까 당뇨로 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버님이 아프신 거 보니까 저도 정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혈당 관리가 건강 관리고 또 이런 혈당 관리가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당 독소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0대 후반부터는 저도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기 시작을 했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1970년 개띠인데 제 동창회 나가면 제가 좀 젊어 보이고 또 피부도 좋고 좀 이런 머리숱도 많고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 방식대로 했던 것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환자분들도 살이 잘 빠지고 또 건강을 되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선순환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생각을 했고 경기도 분당에서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서 개업을 이렇게 하다가 일반 환자들도 많이 봤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일반 환자분들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작년 6월부터는 서현역 근처에서 이제 비만 클리닉만 전문으로 하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이제 개업을 해서 이 환자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는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들으면서 비슷했던 게 66kg에서 10년간 고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더 오히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요. 그래서 살찌고 싶은
싶어서 어렸을 때는 20대 네. 때는 살찌고 싶어서 밤에 피자,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자고 그래봤자 오히려 속 더 안 좋고 그쵸. 살이 더 빠지고 네네. 그런 체질이어서 저 역시도 원장님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뭐 살이 찌거나 뭐 네. 식습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이 없었는데 41, 2이 넘어가면서부터 체중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뭐 1, 2kg가 변하는 게 아니라 쫙 네. 70kg대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살인 건지 네.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네. 궁금합니다. 나이살은 실제로 공식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들이 다 겪고 있죠. 네. 그리고 다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이 오히려 빠지고 그리고 전날 밤을 새고 나도 다음날 오히려 울렁울렁해서 네, 더 못 맞아요. 먹고 시험 맞아요. 기간만 지나면 4, 5kg씩 빠지고 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이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살은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이 나이살이 나이가 든다고 이렇게 저절로 정상적으로 찌는 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조금 요 용어 자체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나이살 정상이니까 그냥 두고 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이살이 찌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살은 결국은 성호르몬,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에 떨어지는 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50세 경에 이제 완경이 되죠. 이제 네. 폐경을 완경이라고 하는데 4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답게 엉덩이는 크게 네. 허리는 잘록하게 이런 체형이었는데 네. 이제는 일자 체형이 되는 거고 오히려 D자 같이 배가 더 나오고 엉덩이보다 배가 더 나오고 이런 체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 비만하고 똑같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남성 비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폐경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40대 초반에 살이 쪄?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여성 호르몬이 40대 초반에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요. 그래서 폐경기 때는 정말 억울하지만 1년에 0.8kg씩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찐다고 돼 있어요. 그냥 전 인구 통틀어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폐경기가 4 내지 7년 정도 간다고 봤을 때 보통 3 내지 7kg가 일반적으로 찌게 돼 있습니다. 폐경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고요.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거에 반해서 남자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권태롭고 이제 성욕도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 배가 너무 나온 아저씨가 된 거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 호르몬의 감소가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한테나 나오는 건데 왜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시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들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 하면은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식욕을 싹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밤 사이에 나오거든요. 10시에서 새벽 2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대사를 싹 정리를 해줘요. 우리의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 코티졸, 렙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 2시에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고 난 다음 날은 더욱더 식욕이 당기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성인에서의 역할은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근육도 유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그거의 혜택을 못 받아버리면 사지로 퍼져야 될 지방이 이제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오는 그런 이제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 결국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돼서 뭐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로 성인에게 치료를 해서 노화 비만을 막는 치료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이에요. 얘들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뚝뚝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숨 쉬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다음에 땀 흘리고 밥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결국 70%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리면 차로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차가 나쁜 차지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살이 덜 찌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관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노인들은 에너지를 좀 덜 써라 집에서 좀 쉬셔라 하는 이런 진화의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긴 것인데 이런 근육량의 저하와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얘기하면은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가 되는 건데 결국은 얘기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는 많은데 계속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저하와 근육량의 저하는 항상 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도 뚝뚝뚝 떨어지고 근육량도 뚝뚝뚝 떨어져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모되는 그렇죠. 에너지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근육을 유지하고 내 근육이 있으면 근육으로 뭘 영양소도 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근육이 없으면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갈 데는 없고 그렇죠. 그게 결국 배로 가는군요. 그렇죠.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또 먹는 거는 옛날에를 보면 옛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드셨어요. 네, 그냥 네, 네. 사랑방에 혼자 계시면서 이제 지식 전달만 해주시고 활동력이 적었지만 지금은 활동대로 하면서 먹는 건 잘못되고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해주시긴 했는데 왜 인간은 배가 나오는가? 왜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배가 나오고 혹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배가 굉장히 나와 있고 왜 사람은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오히려 엉덩이 같은데 지방이 붙어버리면 어. 얼마나 이게 앉을 때 쿠션감도 있고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살이 찌면 배에 살이 찌잖아요. 네. 배는요 상당히 독특한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내장 속에 지방을 안 쌓아놓게 돼요. 젊은 여성분들은 살이 쪄도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팔뚝,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 살이 찌죠. 그래서 하체가 튼튼하신 이제 젊은 여성분들 많죠. 근데 이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피하 지방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다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딱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내장 비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의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의 근본적인 역할은 임신과 수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뱃속에 낳고 하다 보니까 배에다가는 지방을 안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뱃속에 아기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 무조건 배에다가 쌓는 거죠. 그래서 피하 지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쌓다 보면은요, 피하 지방이 통통하게 되다가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도 뭐 근골격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에는요, 한번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저장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이 배가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적으로 이제 지방을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더 이상 쌀 데가 없으면 무조건 배에다 축적을 합니다. 이게 부드러워서 그래요. 여기는 뼈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배는 나와도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배가 살이 찢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다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안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피하 지방을 계속 쌓다가 이게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장 비만을 쌓게 돼요.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도 이제는 내장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은요, 결국은 아이가 들어올 자에 지방이 쌓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의 원인이 되고 해서 염증 물질을 이 내장에서 계속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우리가 진화하면서 지방을 쌓아놓는 게 우리 인류가 오래 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의 진화 과정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추위와 기아에 시달릴 때는 내장 지방을 태워서 살았겠죠. 그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옛날 이제 구석기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는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그런 구석기 시대의 진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있다 보니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왜 살이 찌면 배가 나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진화의 문제,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생기는 이런 문제와 호르몬의 문제가 다르게 결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또는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뭔가 밥은 무의식적으로 몸에 좋고 우리에게 귀중한 거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 쌀밥이 특히나 흰 쌀밥이 가장 주된 어떻게 보면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도 되게 비슷한데 그 쌀에 대한 그 로망이 되게 강해요. 네네. 우리의 조상님들의 가장 큰 그 로망이 그거였잖아요. 이 밥에 소고기국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흰 쌀밥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한데 옛날 선비들이 고봉밥을 먹었던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 삿가 쓰신 분이 고봉밥을 딱 놓고 계신 게 있어요. 반찬도 별로 없는데 밥그릇만 이만하고 밥을 이만큼 써. 우리가
생각하는 구봉밥보다 너무나 많은 양이라 네. 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밥이 있다면.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먹은 이유는 그렇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걸어 다니고 해서 그 에너지를 탄수화물 들어온 걸 딱 소비를 하고 들어와서 다음 끼니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못잖아요. 고봉밥을 먹고 나서도 또 앉아서 사무직에 일을 하면 맞습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를 소비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서 이 탄수화물류, 흰 쌀밥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면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빵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흰 쌀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흰 쌀밥을 끊지 못하겠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다가 그 스팸 하나 얹어가지고 김 싸가지고 먹는 게 난 너무 좋다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분명히 당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이제 안 좋다라는 인식을 좀 하시고 좀 멀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빵보다는 밥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빵은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밥은 반찬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조금 혈당도 덜 오르게 하고 건강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빵 말고 흰 빵보다는 흰쌀밥이 좀 낫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서양에는 밀, 빵, 그리고 동양에는 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왜 이렇게 우리는 커졌고 이것이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한쪽에는요 코카인을 준 뇌의 CT 촬영을 보여주고 뇌 촬영을 보여주고요. 네. 한쪽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은 뇌 촬영을 보여줬는데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됐어요. 코카인하고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키고 거의 마약 수준의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무슨 밥이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중독을 많이 일으켜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왜 우리가 우울할 때 매운 낙지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서 일시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줘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매일매일 이게 너무 좋았어. 떡볶이를 계속 먹게 돼. 그러면 나중에는 도파민까지 자극을 해가지고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떡볶이 안 주면은 발발 떨어요.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만 이렇게 중독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화를 했을 때 뭐 고기를 먼저 먹었느니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주로 이제 잡식성으로 생활을 하다가 탄수화물류는 되게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과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따서 먹고 단맛이 나는 과일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전했단 말이에요. 쓴맛은 독이 많아서 옆에 친구가 나가서 죽고 단맛은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맛에 안전하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류를 계속 먹다 보니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주 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도정이 돼서 막 산업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탄수화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생각해보면 밀이나 쌀을 까가지고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왕창 먹고 그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으로 딱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비상시에 맹수에게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기아에 시달릴 때 썼단 말이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아지니 이제는 그 옛날에 조금씩 먹었던 이런 탄수화물의 양이 아니라 지금은 탄수화물이 좀 너무나 많아진 거죠. 너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요. 이게 정제라는 말은 탄수화물을 갈았다는 소리예요. 그 갈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밀을 갈면은 이제 밀가루가 돼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통쌀을 도정을 하면 현미가 되고 더 갈면 흰밥이 되고 더 갈면 떡이 되잖아요. 이렇게 잘게 갈면은요, 이 속에 있는 영양분도 파괴가 되지만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혈당 수준을 엄청나게 빨리 올려요. 그래서 통곡류를 우리가 뭐 당뇨 환자들을 보리밥을 먹고 현미밥을 먹으라는 소리는 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이제 양을 보리밥, 현미밥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보리밥, 현미밥을 먹고 포만감을 좀 잃으면서 조금만 먹으면 혈당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다 멈춥니다. 근데 정제된 쌀밥이라든지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혈당 수준이 뭐 180, 200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정상인의 혈당이 70에서 140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젊으신 건강한 여성분, 남성분들에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고 점심에 우리가 이제 보리밥에 뭐 계란 같은 거를 먹은 사람과 이쪽에 한 편은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서 혈당 수준을 재잖아요. 그러면 캐러멜 마키아토 혈당 수준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200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아주 건강한 남성
가능성이. 그러면 네. 140 이상이면 당뇨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요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쭉 생겼다 뚝 떨어지고 쭉 생겼다 뚝 떨어져요. 말 그대로 불꽃처럼 팍 튀는 거군요. 그렇죠. 예,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포만감 있게 안 먹고 조금만 먹기 위해서 초콜릿하고 캐러멜 마키아토하고 케이크를 먹고 점심을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판이에요. 이렇게 1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시고 난 분은 3, 4시 정도면 반드시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혈당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예. 우리가 탄수화물, 이제 당류를 먹으면은 피 속에 이제 혈당,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에너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의 췌장이 움직여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끄집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네.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슐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폭풍처럼 나온다 그래요. 인슐린 서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먹은 사람의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몰려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좀 있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요. 그게 3, 4시쯤에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럼 우린 또 어떻게 되냐면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또 초콜릿 먹고 과자 먹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혈당 스파이크는 반복되기 때문에 톱니처럼 계속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당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당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가? 네.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있어요. 제일 왕초는 뇌예요. 두 번째는 적혈구입니다. 근데 적혈구는 이제 사치하고 나서도 뇌는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뇌가 커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탄수화물의 역할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손발을 쓰면서 뇌가 커지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뇌가 쪼르르 피곤해지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주스 같은 걸 딱 먹으면요, 반짝하고 깨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혈당이 떨어지면 쪼르륵 또 이제 피곤해지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되게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고. 그래서 뇌에서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뇌는 포도당에 아주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 게 그 이유예요. 뇌에는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포도당은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더 탐닉을 하고 점점 더 많이 먹고 먹다 보니 세로토닌 나오고 도파민 나와서 중독이 되고 우리는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키거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 좀 한번 팁을 한번 주시죠. 네. 혈당 스파이크는요, 저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관심을 갖고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당뇨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혈당을 잴 때는 손끝에서 이렇게 피 체열을 해서 공복시 혈당 재고 식후 2시간 혈당 재잖아요. 이건 당뇨병 환자한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움직이는 혈당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다이어트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뭐 몸에 붙이고 혈당을 재는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라 그래요. 얘는 게 붙여만 놓으면 알아서 지가 혈당을 잽니다. 근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2시간 정도가 가장 높은 혈당 수준을 보이는데, 정상인, 당뇨가 아닌 사람들은 1시간 반에서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식후 말씀. 네, 식후에. 식후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 떨어지는데 2시간대 혈당을 재면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혈당을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 공복 혈당 정상이고 식후 혈당 정상이고 난 정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을 해다 보니까 각종 혈당에 의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하고 비슷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뭐 눈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들여다봤더니 혈당이 당뇨가 아닌 사람들에서는 1시간과 1시간 반 혈당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것이고, 24개 혈당 측정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정상인들도 140에서 더 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들 뭐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이런 거 한번 먹잖아요. 그냥 청소년들부터 젊은 이제 20대 남녀들 다 먹고서 재보면요, 대부분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당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고혈당이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반복되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안 좋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
분들은 계속 140 이상이겠죠, 수치가. 네. 최대치 네, 140 네, 네. 이상에 그걸 유지하는데 뭐 이제 본인이 당뇨인 것도 알고 약도 네, 먹고 네, 네. 관리하고 뭐 네, 네. 내가 당뇨니까 이건 먹으면 네,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당뇨가 아닌 분들은 그런 의식 없이 맞아요. 계속 먹다 보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측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혈당 스파이크가 그렇죠. 계속 그럼 그렇죠. 이거에 따른 부작용. 그렇죠. 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데 인지를 못하다 보니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활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가 협심증을 부르고 뇌졸중을 부른단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혈관이 나빠져요. 당뇨도 아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이게 치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럴 때 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혈관에.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미세한 상처를 계속 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상처가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딱지가 붙고 진물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 핏줄 속에도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여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달라붙어요. 네. 거기에 혈소판도 달라붙고 혈등도 달라붙게 돼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요. 동맥경화를 만들고 결국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에 가서 생기면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혈당 수준이 오르고 내리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요. 우리 몸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여기서 안 좋은 물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로 가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더 나쁜 것들을 많이 만들지만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암까지 유발한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생각해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먹는 것만 조절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모르고 산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채워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전화가 옵니다. 내 몸이 왜 이 지경이 됐죠? 이래요. 네. 나는 당뇨가 아닌데 왜 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유롭게 생활하시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 정도 지나서 이제부터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아주 얌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혈당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